중국이 대만에 전술핵을 쓴다라는 것은 미국이 대만의 봉쇄를 뚫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할 때 전술핵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핵전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설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양쪽 다 팽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일반인들도 미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힘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관계를 한 번에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되게 어려워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신 미리 생각해서 기업에 맞게 또 정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맞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을 쓴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을 쓰면 그냥 대폭락이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또 다른 양상이에요. 그거는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순간, 포를 쏘는 순간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주가가 전부 다 대폭락이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2008년 서브프라임, 2002년 닷컴 버블은 비교도 안 되고요. 대공황의 수준에 준하는 공포감이 시장을 쫙 흩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요. 10%도 안 되고 1%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마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IMF도 우리가 1997년에 IMF 맞았는데 그것도 설마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설마 하는 일은 꽤 자주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게 일어나면 굉장히 파급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가정을 하고 투자 전략이라든지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것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발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미중 전쟁과 기존의 패권 전쟁은 사실 공통점은 글로벌 원 자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권력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는데 미래를 예측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지만 그중에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속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능, 권력에 대한 본능은 쉽게 해서 권력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라든지 고려왕조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 나눌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권력을 차지하지 2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패권 사회에서 보면 중국도 과거에 황제의 경험이 있고 유럽도 황제국을 했었고 소련도 구소련, 러시아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화 역사 안에 자기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제국이었다라는 본능적인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갖게 되면 어쩌든지 간에 과거처럼 군사전쟁을 해서 영토를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글로벌 원에 올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또 20세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글로벌 패권 국가, 넘버원의 국가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1기축 통화라는 거예요. 즉 기축 통화가 1기축 통화, 2기축 통화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통화는 1기축 통화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도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막 흔들리는데 킹 달러가 가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제1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물론 달러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 비교했을 때 가장 세다. 그러면 이 가장 센 화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아요. 화폐의 세너리지 효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뺏어야 돼요. 뺏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2등은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건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차이점은 패권 전쟁에 가면서 학습 효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략들이 업그레이드 된다. 즉 패권의 전쟁이 계속 반복되지만 양상은 진화 게임처럼 서로 발전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빠르게 추월할 수 있다. 혹은 미국의 이제 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G1의 자리에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가능한 미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기간에 되기는 힘들다. 최악의 경우 2050년, 2060년까지도 힘들 수 있다. 심지어는 명목 GDP 자체가
미국을 추월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원의 패권국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목 GDP가 추월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넘어서느냐 혹은 실질 GDP가 추월한다고 해서 미국을 넘어서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실질 GDP가 높은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넘어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지원 국가고 제1기축 통화 국가고 패권 국가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거꾸로 중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도에게 명목 GDP나 실질 GDP가 추월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원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곧바로 인도로 넘어가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거꾸로 그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 당시에 중국이 곧 몇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한다, 명목 GDP를 추월한다고 나왔던 예측했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이 10% 8%를 하고 있으니까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오니까 미국이 마이너스로 빠지니까 미국은 그 GDP를 쭉 집어넣고 회복이 돼도 1, 2%밖에 안 될 거다. 중국은 10%를 계속 10년, 20년 할 거다. 저는 그 가정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 규모가 총 규모가 작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요. 여러분 중국만 10% 8%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요. 우리나라도 뭐 10% 15%씩 경제 성장률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10% 15% 계속 해야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만약 성장률을 그렇게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국가가 무너져요. 그러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거꾸로 성장률은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랬고 중국의 경제가 10%, 8%, 6%, 4%까지도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거기에 또 금융위기도 경제위기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이너스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반영을 하면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데서는 2050년, 60년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혹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8%에서 6%, 6%에서 4% 떨어지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저는 중국은 꽤 빨리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압축 성장을 했고 또 보통은 경제가 어느 정도 버블이 끼면 그거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해소해서 버블을 좀 떨어뜨리고 가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계속 견인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해서 큰 문제가, 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버블을 터뜨리지 않고 지금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어느 정도 버블을 못 터뜨리고 있냐면 제가 한 5년 전에 중국의 부동산의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중국의 빈집이 대략 한 8천만 채였어요. 대박이죠? 예, 예. 중국은 모든 게 다 큽니다. 8천만 채였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요 근래에 미국의 한 투자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천만 채가 걸리면 1억 3천만 채가 됐어요. 그러니까 5천만 채가 더 늘은 거죠. 그만큼 8천만 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집값을 떨어뜨리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계속 건설에다가 돈을 부여하고 지준율을 낮추고 했죠. 그래서 이제 헝다 사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게 끌어올린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터지지 못하니까 경제 위기는 생각보다 덜 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면 금융위기도 맞고 IMF도 맞고 뭐 이러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다. 중국 경제는 대단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찬사까지 나왔냐면 말도 안 되는 찬사까지 나왔어요. 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어떤 모델이다. 2008년 미국이 붕괴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 체제가 쉽게 얘기해서 중국 체제는 우리나라의 군사독재 시절처럼 정치가 금융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 풀으라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부실이 쌓이고 버블이 쌓이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구조조정이 덜 되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8%에서 6%, 6%에서 4% 떨어지는데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거다. 라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넣고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집어넣으면 미국을 추월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명목 GDP도 그렇게 추월하기가 힘든데 다른 건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적 측면도 그렇고 통화의 가치도 그렇고 산업 기술도 이런 걸 전부 다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로 중국이 제1기축통화로 그냥 바로 가고 혹은 제1패권국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패권 국가로 G1을 올라서는데 이거는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모여가지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번 6개를 이겼으니까 이제 패권을 넘겨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혹은 G20 국가가 모여가지고 거수로 다수결로 이번 올해 패권은 미국이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패권국이 스스로가 그 패권을 유지할 수 없게끔 기법, 항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이 미국의 경제보다 한참 뒤처진 게 1,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계속 패권국의 지위를 가졌죠. 기축통화국을 가졌어요. 그러면 언제 그걸 넘겨줬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 어쩔 수 없이 내줬느냐?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폭망하면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와서 영국 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승리는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도움 없이는 유럽이 일어서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패권국이 넘어간 거죠. 이런 상황이 와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패권이 넘어가는 전체의 패러다임 프로세스를 봤을 때 중국이 겨우 명목 GDP를 넘어서는 것만으로 이제 중국이 G1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심지어 저는 그것도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져야 돼요. 통화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통화의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통화 전쟁을 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어쩌든지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려면 지도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헌법을 깨고 지금 3연임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패권전의 양상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시진핑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시진핑 주석이 올라설 때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게 중국몽이잖아요. 이 중국몽은 뭘 의미하냐면 패권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넘어서는. 그리고 시진핑 이전에도 중국의 지도자들이 다 자기들 방식대로 그걸 준비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미 주석자에 오르기 전에 미국을 넘어서야 되겠다. 혹은 G1의 자리에 아예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야망을 가지고 주석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중국의 40년간의 전통을 깨고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도 2연임을 깨고 3연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거는 이미 시작 때부터 준비된 거고요. 시진핑 임기 시작한 1기 때부터. 그렇죠. 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2기 때 그 헌법을 깨고 3기 때 이제 넘어간 건데 그 40년간 지켜온 그 헌법을 깨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축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가지고 한 거는 단순히 5년 더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종신집권을 생각하고 주석자에 오른 사람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종신집권을 내가 해야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평생 집권을 해야 한국의 경제를 선진국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시진핑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되고 나같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한 지도자가 종신집권을 해서 그래야만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신집권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 경제가 쭉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신집권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연임을 성공했지만 4년임 하려면 또 3연임 5년 기간에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명분은 단 하나예요. 중국의 지도자의 최고의 반열에 올라서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지도자의 최고의 반열에 올라서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를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시진핑 주석에게는 시진핑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명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중국의 뭐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면 이제 심각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뭐 4연임은 고사하고 3연임 때 축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축출도 당하지 않고 자기의 중국몽을 이루고 미국을 넘어서려면 명분이 필요하죠. 장기적인. 그 명분이 뭐냐면 딱 하나 남은 게 바로 대만의 통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중국을 실제로 완성해야 되고 그게 유지되면서 가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상황으로 나가면 결국은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언제 해야 되냐면 이 3연임 앞으로 5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이 5년 안에 중국을 통일하는 그게 무력 통일이 됐든 혹은 봉쇄를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든 혹은 그 안에 친중 정부를 세워서
다시 중국으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든 뭔가 국민들에게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사실은 지금 점점점 부상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혹은 위험성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시진핑이 언제쯤 대만을 칠 것이냐, 그게 무력 침공이 됐든 혹은 해상 봉쇄가 됐든 뭐 가장 핵심적인 시나리오는 두 가지거든요. 실제로 대만에 무력 침공을 한다든지 상륙 작전을 펼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대만 전체를 해상 봉쇄를 해서 대만을 고사시켜서 스스로 항복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큰 시나리오인데 그걸 언제 단행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시진핑만 알겠죠. 그리고 시진핑도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타이밍상 가장 적기가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기는 시진핑 임기가 이제 3여임이 되면 5년 동안 하는데 4년 차가 가장 적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시진핑이 3여임을 하고 나면 곧바로 대만을 침공하는 데는 지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승기를 못 잡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같았으면 뭐 지금 바로 동일한 전략을 써도 유리하겠다라고 하지만 점점점 수세로 밀리는 거 보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오히려 더 늦춰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2, 3년 동안은 굉장히 큰 자산시장 대학살이라는 충격이라든지 혹은 실물 경제가 지금 크게 나빠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기 초기에 대만에 대해서 뭐 봉쇄를 하거나 혹은 무력 침공을 하면 당연히 국제사회가 중국을 전체적으로 고립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중국의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중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지금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시진핑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적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초기는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024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통일 혹은 하나의 중국을 앞당기려고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이 중국의 어떤 대만의 어떤 그 하나의 나라라는 이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비슷한 스탠스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둘이 좀 달라요. 민주당은 조금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좀 교체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혹은 민주당의 어떤 그 추세를 봐서는 사실 2024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좀 트럼프란 말이에요.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대중적인 지지가 낮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화당 내 경선이거든요. 경선에서는 트럼프가 지지 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또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부 트럼프 체제가 훨씬 더 강화돼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보다 더 좋은 인물이 있더라도 경선을 통과를 못해요.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트럼프가 공화당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바이든이 나오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오든지 둘이 이제 붙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2024년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번에도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다가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런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2024년에 내후년이죠. 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해서 안 좋으면 결국은 트럼프가 나와서 이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 시진핑의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정권을 탈환하고 트럼프가 오느냐에 따라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산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2023년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나 혹은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보통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정책이 정해지는 시기거든요. 당연히 대중정책도 정해지겠죠. 그렇지만 일단 미국의 경제가 수습하는 게 문제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이 뒤로 밀린 것처럼 왜냐하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니까 국내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다음 정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나 대중정책이 이제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계속 밀리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만을 뭐 봉쇄를 하든 무력 침공을 하든 모험을 하겠지만 그래도 명분을 최대한 구축해야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그 명분을 구축하는 시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다고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넘어가면 사연임을 할 수 있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3연임 안에 대만의 문제를 미국이 손을 떼게 만들든지 봉쇄를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뭔가 국면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최적기는 4년차, 5년차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력 침공이 일어난다면 혹은 완전한 해상 봉쇄가 일어나서 미중 간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항공모함들이 충돌하는 전력이 집중돼서 최고의 긴장감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시진핑 임기 4년, 5년 차가 가장 유력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앞으로 잘 유효한 전략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에 줄을 서자 이것도 사실은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좀 발상의 좀 전환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 안보를 굉장히 의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랬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한의 어떤 침공, 무력 침공이라든지 뭐 지금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거꾸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패권 전쟁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의 논리란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태평양으로 확장 정책을 훨씬 더 강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받쳐주고 군사력도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5년 혹은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특히 해군력이. 절대적인 양은 미국이 많을 수 있지만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다가 해군 병력을 다 분산 배치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태평양을 뚫어야 되니까 이 라인을 뚫는데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붙게 되면 군사력으로 중국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5년, 10년 후가 되면 이 태평양 전선에서 혹은 뭐 이 동아시아 전선에서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제어하기 굉장히 힘든 수준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걸 저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되죠. 미국이 태평양 라인을 쳐야 되겠죠. 그 라인에 일본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많은 분들이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그 중국을 저지한 라인을 일본을 중심으로 칠 것이다 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러기 힘들다. 왜냐? 중국을 일본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이 일본만 손잡아서는 절대로 중국의 해양 패권의 진출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동아시아 라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넘버 2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동아시아 라인에서 중국을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막는데 한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하고 손을 잡아서 한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다 껴도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그 선을 막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을 빼면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했지만 이제 거꾸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손을 여기서 잡으면 미국이 더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를 해요. 그러면 이 봉쇄를 뚫기 위해서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이 대만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서로 싸우지를 못하고 대치를 하겠죠. 그때 대치를 할 때 일본이 뒤에서 미국을 돕겠지만 거꾸로 러시아 함대가 미국의 후방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 쏘는 것처럼 일본 열도를 넘어서 미사일 쏘고 괌까지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일본만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다.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뒤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막아줘야만이 미국이 중국을 이 대만 해협에서 최소한 봉쇄를 풀기 위한 대치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을이 아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면 절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미래 기술들이 필요한데 한국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술들이 세계 탑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간에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얼마든지 의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구도를 다시 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설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양쪽 다 팽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한쪽에 우리가 완전히 손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략은 과거의 전략이고 이제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중국과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 부분을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쓰면서 우리가 얻을 거는 최대한 취하고 우리는 양쪽에서 사실은 중립국을 선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유럽처럼 유럽이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미국과 나토의 동맹은 맺지만 중국의 시장을 유럽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좋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유럽을 그것을 빌미로 데미지를 주지도 않고 중국도 그것을 빌미로 나토에 들어서 미국의 패권에 같이 한다고 해서 중국도 유럽에 대해서 막 보복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를 좀 높여야만이 우리가 거꾸로 양쪽에서 팽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전체적인 선회를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전쟁, 고래 싸움에서 우리가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새로운 어떤 우리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으로 섰다가 미국으로 섰다 이걸 반복하면 우리가 박쥐로 인식이 돼서 양쪽에게 다 버림받을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쓸모를 상실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했을 때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력 충돌을 대치를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술핵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쓰는 것 자체도 재앙이지만 중국이 대만에 전술핵을 쓰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가는 훨씬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쓰면 아주 소형 전술핵을 써서 타격을 미치면 그것 자체로 곧바로 3차 세계대전을 가기에는 단계가 조금 더 필요해요. 중국이 대만에 전술핵을 쓴다라는 것은 미국이 대만의 봉쇄를 뚫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할 때 전술핵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전술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이나 혹은 나토에 직접적으로 전술핵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역이 있지만 중국과 대만의 어떤 전쟁에서 전술핵은 완충지대가 없이 곧바로 미군 전력에 전술핵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핵전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치를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자산시장이라든지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의 몇 배 이상이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 대치만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전술핵을 쓰면 거의 대공황급에 달하는 경제적인 충격이 전 세계에 미치고 당연히 한국은 그 안에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단기간에 단기간 한 10년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국 경제가 좀 어떤 식으로? 그 정도가 되면 금융 시스템이 파괴돼서 외환위기도 갈 수 있죠. 전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자산은 킹 달러, 갓 달러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이 쫙 빠지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니까 대만은 거의 경제가 초토화되는 거고요. 그 연관된 어떤 나라들은 훨씬 더 가중치 크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다 경제가 충격하고 주식이 떨어지는데 그 중심부, 전쟁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가 먼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유럽보다 더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지겠죠. 가까이 있을수록 경제적 충격 혹은 심리적 충격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확전이 되면 그대로 말려들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가지고 대치를 시작하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도 여기에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나 혹은 개인들도 그 정도까지의 시나리오를 좀 넓혀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 또 그럴 때 우리는 국내와 국외 사업의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가능성은 낮지만 세상은 설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